안녕하세요. 제주대 국어교육과의 노대원입니다. 저는 디스토피아의 임산부들이라는 그 제목으로 저출산 위기와 재생산 SF 서사의 비판적 상상력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한국 저출산 위기와 여성의 위기라는 이제 섹션인데요. 이미 다 아시는 것처럼 한국의 그 합계 출산율이 뭐 198이라고 하죠. 21년 조사에서 198이었고, 그다음에 이게 문제적인 것인데 22년 합계 출산율은 0.78명으로 역대 최저치다. 근데 제가 연구 계획서를 쓰고 좀 제대로 공부를 못해서 좀 해가 자주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 바뀔 때마다 이게 좀 떨어져서 계속 수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출산이라든가 인구 감소의 위기를 둘러싼 담론은 한국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국가가 소멸할 수도 있다. 혹은 이제 더 중요한 것은 뭐 경제적인 문제다. 그래서 오늘 참여하신 여러 선생님들 거의 대부분 이제 대학에 소속해 계실 텐데, 이제 그런 뭐 학령 인구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대부분 이제 중요한 어떤 위기 담론으로 부상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간 재생산의 위기가 이제 사실 여성의 위기이고, 또 여성의 억압적 현실을 탐구하는 과정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의 문제 의식이었고요. 이때 이 저출산이라는 용어가 사실 여성 담론과 무관하지 않는데, 일부에서는 이제 저출산이라는 용어가 인구 감소 문제를 여성에 돌린다. 그래서 저출생으로 쓰는 것이 어떻느냐라는 이제 의견도 있고요. 또 인구 학자들의 의견은 이제 이 용어가 다르기 때문에 좀 다른 의미가 된다라고, 또 좀 제대로 용어를 써야 된다라는 좀 반박도 하는데요. 또 동시에 그렇다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뭐 저출산이라는 것을 인구학적인 용어로 쓰지는 않는 것 같아요. 사용하지는 않는 것 같아서, 또 인구학자들의 또 반박이 또 그렇다고 온전히 또 이해되는 건 아니고, 그래서 복잡한 좀 그런 문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페미니즘 SF는 이런 저출산 담론을 비판적으로 성찰하면서 새로운 대안이나 상상력을 제시하는 데 좀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2010년대 중반부터 SF는 여성 작가를 중심으로 문화적인 붐을 이제 이루고 있는데요. 그래서 근래 들어서는 뭐 여성 작가들의 SF 혹은 이제 페미니즘 SF는 한국 SF의 주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는 그 SF의 부상과 페미니즘 리부트 현상이라고 이른바 얘기하는 것들이 같이 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15년에 나는 페미니스트입니다 해시태그 운동, 메갈리아 운동이라든가, 그리고 2016년 이건 이제 그 토론자 선생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임신 중지 합법화 요구 시위, 제가 이거를 누락해 해서 다시 이렇게 포함을 했습니다. 그리고 19년에 이 낙태죄의 법적 효력이 상실된 것, 그리고 16년 강남역 화장실 살인 사건, 16년 클로저스 성우 교체 사건, 18년에 미투 운동, 이러한 사건들 속에서 페미니즘의 필요성이 다시금 요구되었고, 또 문학에서도 페미니즘 문학이 강력한 우세종이 되었습니다. 지나치게 이제 주류가 되어서 오히려 좀 문화적 다양성 측면에서는 오히려 또 좀 이렇게 생각해 볼 정도로 굉장한 그 인기 있는 경향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인 여성 작가들 면면을 보면은 한국 SF는 여성 작가들이 이끌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들이 쉽게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성 SF 선집도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당연히 이제 논문과 평론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제 포스트 휴먼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도 있고, 또 문예지에서 특집으로 이제 기획하는 경우,
그리고 그 여성문학학회 같은 경우에는 또 특집으로 또 기획 주제를 삼아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이런 이제 연구와 평론 작업들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구체화되거나 심화된 연구 주제에 대한 그런 관심도 필요한 것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이제 재생산 문제에 대해서 초점을 맞출 텐데요. 특히 그 임신과 출산에 대해서 중심으로 좀 논의를 좀 했고요. 김하율, 박문영, 박예진, 아밀, 윤희영, 이서영, 이하류 등의 SF 소설 텍스트를 주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전에 뭐 고전적인 작품이나 외국 사례, 뭐 영화 사례 이런 것들이 조금 편안할 수 있어서 그런 것들도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과 페미니스트 SF는 새로운 생식 기술, 뭐 신생식 기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열정이나 뭐 배제가 아닌 비판과 개방성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다. 그래서 페미니즘 SF는 포스트 휴먼 사회에서 의미 있는 목소리가 있다라는 점에서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이론적인 부분을 좀 논의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뭐 근대 SF의 시초를 뭐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그 유력한 한 가지가 프랑켄슈타인인데 이런 것들을 보면 또 여성 작가들의 SF에 대한 기여가 상당한 것인데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좀 계속 이제 의미 있게 좀 논의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60년대, 70년대 어떤 여성 해방 운동, 페미니스트 운동 이런 것들이 또 과학, 기술, 성별에 관한 이야기의 어떤 중심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유명한 이제 SF 작가이자 비평가인 조애나 러스는 SF는 현실을 바꿈으로써 현실을 분석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페미니스트 SF의 어떤 그런 현실에 대한 그 대안적인 상상력, 전복성 이런 것들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해러웨이 같은 경우에 이제 SF를 다양하게 명명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사변적 페미니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관점에서 좀 살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페미니즘 SF에서 이제 인간 재생산, 제가 오늘 말하는 재생산은 인간 재생산, 뭐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이제 문제를 다루는데요. 생물학적으로 인간종에서 여성은 임신, 출산, 수유를 포함한 생식의 대부분을 부담을 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인간 재생산은 여성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페미니즘 SF에서 이 재생산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부 생명이 암컷과 수컷이라는 어떤 성적 이형으로 나뉜 것은 생존을 위한 어떤 다양성의 발현 기법 중에 하나였을 것인데 인간이란 종이 그 여성에게 생물학적 재생산에 관여된 거의 모든 부담을 지게 된 거는 그냥 우연한 변이의 결과였을 것이라고 이제 다분히 이제 진화론적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 인간의 재생산 방식은 불공평하고 동시에 비효율적이다. 굉장히 좀 흥미로운 부분인데 다른 동물들은 한 번에 많은 수의 새끼를 낳고 이를테면은 뭐 곰 같은 경우에는 수정란을 이제 자궁에 착상시키지 않고 체내에 간직해서 적절한 시기에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해요. 상당히 이런 걸 보면은 인간은 굉장히 좀 힘들게 아이를 낳고 또 비효율적이고 불공평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사실 많은 작가들이나 사상가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다른 방식으로 상상을 했던 것이죠. 예를 들면 멋진 신세계, 가타카, 뭐 아바타 등 그런 것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재생산 문제에서 좀 중요한 것이 최근에 신재생산 기술이 발전하면서 또 이러한 과학 소설적인 상상력에 불을 더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1970년에 슐라미스 파이어스톤은 성의 변증법에서 인공생식 기술이 발달해 단성 생식이 가능해지고 인공 자궁 같은 것이 만들어져서 임신과 출산에서 벗어나게 되면 가부장제의 억압으로 여성들이 해방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이제 이런 상상력이 여성 사상가들에 의한 것이기도 하지만 또 사실 더 구체적으로는 SF에서 많이 두드러졌습니다. 그래서 가장 유명한 것이 이제 에투드의 시녀 이야기가 될 텐데요. 이것은 이 소설은 최근에 이제 홀로에서 드라마로 나왔죠. 그래서 한국에서는 최근에 그 쿠모 이렇게 OTT에서 볼 수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아마 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셰릴 빈트 교수도 상당히 이게 의미 있는 작품이라고 평가를 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에투드는 이 시녀 이야기 같은 소설을 과학 소설보다는 사변 소설로 분류하는데요. 이때 이제 에투드의 그 사변 소설에 대한 정의는 DNA 신원 확인이나 신용카드 같이 이미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 수단 같은 것들 전혀 막 새로운 과학적인 상상의 과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닌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 작품을 의미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팬데믹 올리라는 그런 영화가 있었는데요. 이것도 이제 그 여성이 그 죽는 그러한 그 영화인데요. 이제 어떤 바이러스에 의한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여성의 재생산 문제를 묻는 영화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기에서 여성들이 죽으니까 이제 국가가 여성들을 이제 하나의 그 재생산의 도구로서 생각해서 배아 실험에 강제 동원하는데 그래서 이 여성이 주인공이 도망치고 그 남자친구가 동행하는 그런 러브 스토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을 생식 능력으로 환원시키고 그것을 이제 국가 권력이 통제하는 양상 이런 것들이 발생하고요. 이 영화에서는 또 여성들의 어떤 피해 여성들의 어떤 연대 이런 것들이 또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기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넷플릭스 영화 나의 마더라는 그런 작품인데요. 인류가 멸종되고 로봇이 보관되어 있는 배아 중에 하나를 꺼내서 아이를 키우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인데요. 이 로봇이 이제 마더 역할인데 그 포스터에서 보는 것처럼 뭐 남성적이나 혹은 뭐 중성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목소리는 굉장히 온화한 어떤 여성의 엄마의 목소리로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관심을 가졌던 거는 인공지능 로봇이 포스트 젠더의 세계를 열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재생산의 문제는 계속 여전히 어떤 여성의 역할이라는 그런 걸로 인식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유명한 작품이 이제 조이나 러스의 그들이 돌아온다 해도에서 보면은 그 와일 어웨이라는 행성에서는 이제 남자가 없고 단성 생식을 통해서 그 여성들만 살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나타나는 뭐 난자 융합 기술 이런 것들이 그 후대의 그 여성 문학 SF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한국의 작품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그래서 70년대 어떤 여성운동의 그 비전이나 혹은 재생산 과학에 대한 상상 같은 것들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굉장히 그 과학 기술에 능한 그런 이제 여성, 그 터프한 여성 이런 이미지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미디어 아트 데디 레지던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김나희라는 아티스트가 데디라 불리는 복수의 육아자와 함께 공동으로 가지라는 아이를 기르는 그런 이제 일종의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역시 그 조에나 러스의 그들이 돌아온다 해도에서 영감을 얻었다라는 것을 좀 밝히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문학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그런 예술 작품에 영향을 준 작품입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것들은 이제 최근에는 이제 인스타그램에 이런 그래픽 노블을 연재하기도 했는데 그 아민더 달리왈이라는 우먼 월드라는 그런 작품입니다. 여기도 역시 그 유전적 이상으로 남자들이 다 죽게 되거나 태어나지 않아서 이제 여성들만 살게 되는
비욘세의 허벅지 마을 사람들의 일상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역시 그 사변적인 페미니즘 작품으로 신기술로 단성 생식이 가능해진 그런 세계를 그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로우테크와 하이테크가 공존하는 좀 재밌는 세계이고 남자들이 멸종하지만 이거는 아포칼립스 서사가 아니라 그저 일상적인 서사가 2페이지 정도 분량에 담담하게 서술되어 있고 일상에 대한 여성주의적 성찰이나 소소한 유머가 담겨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성의 골수에서 줄기세포를 추출해서 여성 정자세포로 바꿔 난자에 수정시켜서 이렇게 여성과 여성이 재생산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이 세계의 어떤 기반이 되는 기술을 보여주고 있고요. 골수 기증을 원하는 분 있나요? 라고 했더니 제가 알기로 골수 팬이거든요. 뭐 이런 소소한 유머를 보여주는 해서 상당히 많은 인기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중요한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는 재생산 미래주의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문학 비평가이자 퀴어 이론가인 리 에델만이 주조한 개념인데 이것은 인간의 재생산 항상 미래의 시간 프레임을 의미한다라는 것인데 우리 한국 사회에 널리 퍼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재생산 미래주의 궁극적인 목표가 자손의 생산, 생물학적 세대 연속성, 순진한 아이의 이미지로 추상화된 유토피아 이런 것이죠. 즉 한마디로 말하면은 아이가 있으면 미래가 있고 구원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없으니까 미래가 없다, 망했다 그런 식의 귀결이 되는 것인데 그 에델만은 P.D. 제임스의 그 Children of Men이라는 소설을 비판적으로 읽으면서 이 개념을 논의합니다. 이 소설에 영화되기도 한 이 소설을 이렇게 핵심 명제를 읽어낸 것이고 이것이 바로 그 재생산 미래주의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SF 텍스트들이 재생산 미래주의를 전제로 하거나 비판을 하고 있고 그 재생산 미래주의는 억압적인 가부장적이고 이성의 규범적인 이데올로기다라고 보고 있고요. 에델만이 개념을 생각했던 것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게 영어로 했다가 잘못했는데 그 과학 소설 장르에서 가장 잘 표현되고 또 이것을 비판하는 것도 또한 SF 텍스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한국에서는 이제 이런 이제 앞서 이제 불임 아포칼립스 이런 개념을 이제 말씀하시기도 하셨는데 그런 개념이 우리 사회에 정말 거의 작동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를테면 대한민국 출산지도 같은 것들을 보면은 재생산 미래주의가 어떻게 수행되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경제적 불안을 이용해서 현재의 여성을 미래 사회를 위해 동원돼야 될 국가적인 자원으로 취급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 사회를 좀 지배하고 있는 중요한 마스터 플롯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야기라는 것이 어떤 공포와 불안, 욕망 이런 것들을 자극하고 계속 확산되고 강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잖아요. 이게 뭐 국문과나 국어교육과에서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회에 그 널리 유포되고 있는 이제 재생산 미래주의를 좀 비판하는 것 이것이 많은 그 여성 작가들의 좀 목표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두 가지 경향으로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출산 수용소를 그리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앞서 얘기했던 마거릿 애트우드가 재현한 어떤 사변 소설의 방식인데요. 이제 이런 소설들에서는 출산율을 관리하고자 하는 국가와 사회가 여성을 국가의 자원으로, 국가의 자궁으로 간주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소설들에서는 그 여성들, 가임기 여성들 또는 불임 상태인 다른 이들과 달리 특별하게 임신이 가능한 소수의 여성들을 국가의 관리, 감시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희영의 장편 소설 졸업이 가장 대표적일 것 같은데요. 청소년 소설인 동시에 재생산의 서사 주제를 다룬 SF입니다. 이 소설의 세계는 환경 오염과 방사능 오염이 굉장히 심각하고 NF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불임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찌 보면 이것도 불임 아포칼립스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문제 때문에 세계 각국이 출산자들에게 막대한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는 그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거의 아파트 한 채에다가 그 이상의 굉장히 복지를 주고 연금을 주고 하는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해서 여성 취업이나 경력 단절, 부동산, 입시 경쟁 5만 가지 사실 사회 전반의 문제를 다 검토를 해야 되는 것인데 이런 것들보다는 그냥 이제 경제적 지원 정도로 생각하고 그것도 크게 고민하지 않는 그런 한국 사회를 비판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청소년 소설이기 때문에 이 소설에서는 청소년 10대들만 임신 가능한 그런 세계가 되어서 이 10대 청소년들에게 임신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계속 신체 검사를 하고 등급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출산과 인구를 통제하는 국가의 생명관리 정치는 특히 여성에게 더욱 가혹한데 여성들은 이제 난자를 채취해서 검사하는 그런 과정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힘들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신 가능성이 확인되면 희망자들이 3개월 이내로 상대 이성을 골라서 국가 주도하에서 임신과 출산을 수행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소설입니다. 그래서 초저출산 국가 한국에서 여성들이 어떤 조건에 처해 있는지를 우회적으로 재현하고 비판적으로 상상하는 소설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서영의 단편 소설 히스테리아 선언 같은 경우에는 국가 관리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여성들의 재생산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생산원이라고 불리는 여성들이 거주하는 일종의 모처의 그 수용소 같은 그런 곳이 있는데요. 이 소설의 그 배경은 이제 미스터 언빌리버블이라는 그런 인물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우주인 선별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는데 높은 수압이나 기압에서도 살아남게 되어서 이 사람의 유전자를 좀 확인해 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런 이제 유전자를 방패 유전자라고 하고 그 방패 유전자를 지닌 그런 아이들을 생산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목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수용소에서 재생산을 하는 그런 과정, 그 아이를 낳는 과정이 나오는데요. 이 수용소라고 말은 하지 않았지만 언급되진 않았지만 수용소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교정실이나 감시자의 역할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생산원이라고 부르는 여성들을 철저히 이제 돌보고 있는 듯하지만 재생산의 감옥으로서 존재하는 그런 소설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윤희영의 졸업에서처럼 이 여성들도 방패 유전자 아기를 낳으면은 풍족한 연금을 받고 경제적 교환을 통해 인간 자본을 재생산하는 그런 소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작가의 말에 보면은 이제 분명하게 이제 그 임신 중지에 대한 어떤 시위 그리고 그 운동에 대한 그런 것들이 이 소설의 그 모티베이션이 되었다라는 것을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밀의 로드킬이라는 이제 단편 소설인데요. 역시 이 소설 역시도 일종의 재생산 파놉티콘 또는 이제 재생산 수용소를 그리고 있는데요. 여기서 좀 더 억압적이고 강압적인 그런 수용소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탈출을 감행하는 여성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물론 앞서의 그 히스테리아에서도 이제 탈출을 감행하는 그런 서사로서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점이 좀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소설 주인공은 그 진화에서 도태된 그 소수 인종으로서 보호소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세밀한 묘사가 없기 때문에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소설에서 그 첨단의 어떤 인간 향상 기술이나 신재생산 기술이 있다 해도 동일하게 계급에 따라 차등적인 혜택을 얻을 것이다라는 비판도 있고 그리고 진화된 인류 그리고 폐쇄적인 보호소 공간의 대비를 통해서 현재 여성의 삶과 재생생 억압을 낯설게 하기로 더욱 증폭시켜서 폭로하는 그런 소설입니다. 네, 선생님 특히, 지금 발표 시간이 오버가 돼가지고요. 예. 좀 마무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사변 소설을 통해 비판적인 현실, 이거는 이제
중복이네. 그 새로운 모성과 출산에 대한 과학소설적 상상을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김하율의 마더 메이킹이라는 작품은 이제 그 호르몬을 통해서 모성을 강화시키는데 사용하는 그런 그런 상품을 만들어내는 이야기인데요. 여기에서 보면은 결국에는 이 마더 메이킹의 모성 호르몬도 결국에는 그 기술과 자본주의가 결탁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의 어떤 재생산 노동을 지속시키는 것을 비판하는 그런 소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박예진의 완전한 결합은 3명이 결합해야 임신과 출산이 할 수 있는 그런 소설인데요. 여기에서도 3자 간의 어떤 관계가 삼각구도나 갈등의 플롯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메라는 이제 존재가 나오는데 아메가 이제 여성의 어떤 그런 취약한 그런 상태를 좀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재생산과 돌봄 노동에 헌신해야 되는 그런 측면들을 좀 비판하고 있는 소설입니다. 그 다음은 이하루의 2개의 바나나에 대하여라는 소설인데요. 이 소설에서는 인류가 멸종을 또 앞두고 있는데 저출산 때문에 그렇고요. 다른 생명체도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인간들이 분열을 하게 될 수 있는데 근데 이것은 잠시 유보된 것에 불과하다. 멸종은 그런 이제 비판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2개의 바나나라는 그런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인류세적인 어떤 멸종의 어떤 그런 상상력 이것들이 여기에 작동하고 있고요. 그래서 생명공학 자본주의와 인간의 운명이 불가분의 관계라는 것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주지라는 작품이 되겠네요. 여기서는 수평적인 사회 모델을 이상적인 공동체로 해서 일종의 사회적인 실험으로 볼 수 있는데 이 무주지에서는 헤러웨이식의 어떤 친족 또는 동반족과 살아가는 유토피아인 것인지 아니면 디스토피아인지 그 질문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그 클론들이 이제 육아를 담당하는데 일종의 양육기계로서 취급을 당하는 그런 것이 나타나고 여성주의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여성들이 재생산을 위한 일종의 그 기계로서 취급받는 그런 것들을 상기시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생산에서도 기술적 진보가 사회적 진보나 평등을 약속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제 그런 교훈을 이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결론이고요. 결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